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합니다. 수사기간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한 건 지난 7월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에 재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버티면서 속옷 저항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를 9차례 소환 조사한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 8일을 앞두고 배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합니다. 특검은 앞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김건희 씨가 받은 금품과 공직 임명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입니다. 서해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나토 3종 세트와 박성근 전 검사의 초대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탁, 김상민 전 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국정원장 법률특보 임명, 또 금거부기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기용까지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서 각각 공직 임명의 경위는 물론 김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씨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보석 청구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같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내란 특검 수사가 끝이 나면서 이제는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핵심인데 지기현 재판장은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의 증언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장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을 주요 증인으로 직접 거론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달 26일 두 사람은 시간을 들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곽종근, 여인영 전 사령관과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한 인물이고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당사자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증언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 전 사령관은 법정에서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돌연 번복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한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은 듣지 못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술자리에서 언급된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 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다. 그때 저 분의 이름을 호명을 하셨어요. 문상호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1일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조만간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대원들에게 실탄을 준비시켰고 야구방망이나 케이블 타이가 선관위 직원 위험용이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다음 달 결심을 앞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장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힌 두 전직 사령관의 증언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검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2,400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죠. 하지만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게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양두구역, 국민 우롱으로 규정하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 했지만 보수 야권은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위헌적 법안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재판부법의 국회 처리 시간표를 밝힌 뒤 나온 대법원의 예규 제정 소식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년을 허송 세월 낭비해 국민 분통을 터뜨리더니 왜 이제야 움직이느냐며 뒷북꼼수가 오히려 입법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제 지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민주당은 예정대로 23일 의원 총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해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예규가 생겼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물밑 우려가 있고 수정안 역시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여론이 만만찮습니다. 여당 수석 대변인은 하지만 언론이 충격적, 편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을 분노와 혼란에 빠뜨렸던 그런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타도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일련의 움직임을 고육지책으로 평가했습니다. 반헌법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부 나름의 고민이 담겼다는 건데 이로써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치를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판사를 무작위로 배당해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뒷북이라며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고 개혁신당은 사법부가 합리적 대안을 확보했다며 입법 철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재판이 늘어진다며 시작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는 이제 누가 사법부의 설계 권한을 갖는지로 옮겨 붙었습니다. 대법원의 예규는 갈등 봉합보다 정쟁의 기폭제가 되는 모습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경찰 피의자 조사가 1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팀을 보강해 혐의점 확인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첫 경찰 피의자 조사가 14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재수 의원은 금품 수수는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현안 청탁을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9년 통일교 산하재단이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디 책 500권, 1,000만 원어치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YTN에 통일교 천정궁에 전 의원 책이 상자째에 쌓여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 이첩 9일 만에 전 의원을 부른 경찰은 특검 측 자료와 이번 진술로 본격 혐의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전 의원의 부산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행사축전과 휴대전화 등은 발견됐지만 명품 시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천정궁에서 확보한 통일교 측 명품 구매 이력과 회계 자료로 시계 등 행방 추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구매처와 금액에 구체적인 모델은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당시 시세를 확인하며 로비용으로 구매한 제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회계분석 요원 2명 등 7명을 보강한 30명 규모 팀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 간부들이 국회의원 공천과 청와대 보좌진을 목표로 논의하는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한 간부는 2027년 대권까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참석한 지난 2021년 10월 통일교 고위 간부들 사이의 회의록이 재판에 등장했습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시기 한 간부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는 것과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것 2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과 투표수, 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데 1월이나 2월 중 선택해야 한다면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난다며 우려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결탁할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다른 간부는 한술 더 떠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의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다리를 놔준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도 공천권을 거론합니다. 윤 전 부회장은 크게 도우면 크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영사나 대사직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윤 전 부회장은 재판에선 통일교가 전달할 요구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개인적인 꿈을 말하는 거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통일교가 단순히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정교일치를 목표로 정치권에 접근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사이의 대북 정책 조율을 놓고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부처의 업무 보고에서 남북 간 적대 해소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에서 자주파의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한미 대북 정책 협의를 놓고 촉발된 외교부와 통일부의 주도권 다툼은 업무 보고로도 이어졌습니다. 대북 정책 주체는 통일부라며 외교부 주도 회의 불참을 선언한 통일부의 정동영 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거의 파괴 일보전이었던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을 복원했습니다. 앞으로 보완 사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러나 대북 제재 해제 등 통일부가 제시한 계획을 이상으로 표현하며 갈등의 앙금을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통일부의 그런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이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동맹을 우선하는 외교부 중심의 이른바 동맹파와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 사이에서 자주파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동맹파 자주파 갈등설을 의식한 듯 통일부와 방법이 다를 뿐 목표는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외교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대북 문제에 있어서 통일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당내 설치를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전략위원회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 인사들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병무청이 내년부터 점수제로 뽑던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가려고 품을 들여서 자격증까지 따는 현상을 막으려는 조처인데요. 일부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내년 3월 입대할 공군 일반병 모집 경쟁률은 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대학생 휴학, 복학 일정 때문에 연초 경쟁률이 높은 경향도 있지만 해군, 해병대와 비교하면 공군 선호도가 두드러집니다. 복무 기간이 3개월 더 긴데도 상대적으로 격오지 근무가 적고 휴가가 많은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자격증이나 공인 영어 성적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고 고등학교 출결 기록에 면접까지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른바 스펙 싸움도 과열됐습니다. 저 지금 커트라인이 너무 심하게 높아져서 대부분이 시계차나 프로그래밍 관련 기능사들을 공군에 가기 위해서 다 따대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원자 부담을 줄이고 공군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병무청이 선발제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일반병에 한해 내년 하반기 입대 예정자를 뽑는 4월부터 무작위 전산 추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뽑던 선발 주기도 1년에 2번 다음 해 입대자를 미리 뽑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집병의 입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들의 입영 준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이에 앞서 고등학교 출결이나 면접 평가는 일부 전문특기병을 제외하고 6회 공군이 일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일부 지원자들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공부 준비한 사람이 그래도 헛수고 한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무청은 현역병을 군별로 균형 있게 충원하려는 조처라며 일반병 외에 전문특기병은 평가식 선발 제도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도 전산 추첨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9입니다.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의 총책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에 사라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캄보디아 유인 납치 범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100억 원대 투자 사기 범죄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른바 한회장으로 불린 총책 한모 씨를 비롯해 중간관리책 등 32명을 검거했습니다. 한 씨 일당은 재작년 고수익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지역 선후배 등 9명을 라오스로 몰고 가 여권을 빼앗고 몸캠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범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스 한국인 감금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를 진행했고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111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한 씨를 기소했는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1년 가까이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춘천지검장을 지낸 유력 변호사까지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밤 전자발찌를 끊고 돌연 종적을 감췄습니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인 중 한 씨만 따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피고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는 춘천보호관찰소는 한 씨 도주 사건에 대해 입을 닫았고 법무부를 통해 확인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건이 있으신 건가요? 그것도 일단 대변인실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대변인실 통해서. 법무부는 법원과 검찰의 위반 사실을 통지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사실상 해당 사건은 보호관찰소 손을 떠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조 여권 등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한 달 가까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8개월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한 범죄 조직 총책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상황. 허술한 관리 감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쯤 서울 양평동 양남사거리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학원버스와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요. 학원버스 운전자와 보조교사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사고 충격으로 파편이 튀면서 다른 승용차 유리가 파손됐고 보행자 4명도 다쳤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매를 어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 구로동에 있는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몸에서는 멍이 다수 발견됐는데 경찰은 노인 폭행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존속 폭행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성매매 사기를 주도한 팀장과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352만 2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이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콜센터에서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를 담당한 로맨스팀 팀장으로 활동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와 감면 혜택을 안내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나 주택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챙겨야 할 사항들 오인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 정산부터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이면 95만 원이 됩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다시 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만 경력 단절이 인정됐지만 남성도 경력 단절 근로자에 포함한 겁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살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이후 지출한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금액 한도가 상향되고 특별재난지역은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금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해야 합니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이달 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각각 최대 50만 원씩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올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 원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경로 우대 등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 세액 공제 대상 자녀에서도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다음 달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참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처음으로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조합 설립 후 준공까지 걸린 기간은 5년에 불과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81년 지어진 서울 강서구의 3층짜리 연립주택이 지하 3층, 지상 18층짜리 66가구 규모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는데 14가구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민간 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LH가 공공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은 최초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고 2021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LH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LH가 참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준공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준공까지 걸린 기간이 5년에 불과해 기존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투명한 과정과 안정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민에게는 사업 추진에 확신을 드리고 지역에는 쾌적한 주거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하는 상생형 정비 사업입니다. 다만 우후죽순식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주변 환경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분명합니다. LH는 서울에서 5년간 10,000가구 이상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속도전을 바탕으로 도심 정비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어제 오후 KBS 뉴스라인에 나와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돼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오는 2070년 연명 의료비가 17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연명 의료 중단 시 보험료 인하 같은 보상 방안을 언급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재 연명 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여기에 보상과 관련한 정책이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이른바 웰다잉이 사회적 화두입니다. 사는 것처럼 죽음을 잘 준비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도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걸 말합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환자의 의지가 확인돼야 하고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일치된 판단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연명의료 중단이 뜨거운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명치료 중단으로 절감된 의료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정책이 가능한지 물어보면서부터입니다. 치료비가 많이 줄잖아요, 사실은 지출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건 고민을 해요? 연명의료 시술 의료비가 큰 폭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배경이 된 거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명의료 시술 비용이 현재대로 70%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연명의료비 지출이 오는 2030년 3조 원, 2070년엔 16조 9천억 원으로 늘 거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에 보험료 인하 등 보상이 주어질 경우 무언의 강요가 생겨 생명윤리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복지부 장관 역시 대통령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거가 주 목적이다 보니 그렇죠. 예, 의료비와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이행 시점을 포함한 연명의료 결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핵무장론까지 나오면서 중일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유사시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일본은 미국에 매우 가까운 동맹이라면서 일본과 강력하고 확고한 파트너십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일 갈등은 기존부터 있었던 긴장이라며 일본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갈등을 지키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we can do that
without imperiling or in any way undermining our very firm commitment to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that includes not just Japan but South Korea. 루비오 장관은 중국은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지정학적 요인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면서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조기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미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양국과 모두 좋은 관계라는 백악관의 입장에 이어 거리두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일 갈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We are in favor of foreign policies that make America safer or stronger or more prosperous. Hopefully all three, but at least one of those three. 미국은 지난 5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 전략 NSS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직접적 표현을 자제하고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항공 드론으로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자국에서 2,000km 떨어진 지중해 중립해역에 있던 유조선 캔딜호를 공습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며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 역할을 하는 선박으로 많게는 1,000척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박들은 국적을 자주 바꾸고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미 NBC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가 정확한 답변을 계속 요청하자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 축출이 궁극적인 목표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거부한 채 마두로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마지막 자리로 광복 이후 우리 말과 유산을 되찾는 여정을 담은 전시가 연말 시민들을 맞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일제의 탄압에 유실됐던 원고를 기적적으로 찾아 처음으로 발간해낸 우리말 사전. 광복 이후 처음 발간된 한글 교과서로 공부하며 되찾은 진짜 내 이름을 몇 번이고 써내려갔습니다. 흔히 미 궁정기, 정치적 혼란기로만 일컬어지는 1945년부터 48년 사이 우리가 이뤄낸 일들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것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가 그런 작은 교실의 대답에서부터 아이들의 이렇게 책을 쓰거나 이런 모든 작은 일부터 드러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전시는 이처럼 해방 이후 격동의 3년 동안 우리를 되찾기 위해 분투한 여정을 조명합니다. 훼손된 문화유산을 하나하나 복구해 제자리를 찾고 국립박물관을 세워 단절된 과거를 복원한 과정. 일제가 가렸던 항일의 역사를 더욱 당당히 드러내려 한 노력이 촘촘하게 전시됐습니다. 이순신 장군 되찾기는 민심의 이반을 우려해서 철거하지 못하고 경복궁 회랑 뒤뜰에 묻어두었던 것을 그 원래 있었던 해남의 주민들이 광복 직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해방 이후에도 오랜 기간 통제됐던 우리 사회의 밤을 다룹니다. 미군정이 시행한 야간 통행 금지가 우리 법률로도 규정되면서 36년가량 이어진 통금시대. 그 틈에서도 자유를 찾았던 우리는 과거 말과 유산, 역사를 되찾아낸 것처럼 빼앗긴 시간 역시 이제는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올 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송성문이 사실상 샌디에이고와 계약 합의에 이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성문은 샌디에이고에서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어제 저녁 계약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앞서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와 3년에 1,500만 달러, 우리 돈 221억 원에 계약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는데 핵심 관계자는 계약 규모가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송성문은 미국에 도착하는 대로 계약서에 서명한 뒤 구단을 통해 공식 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북미 양국 정상이 회동할 확률이 60%는 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 석자는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분기에 만날 가능성을 60% 정도로 보고 있고, 다만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큰 돌파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차 석자는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정말로 나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존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연방상원은 현지 시간 18일 전체 회의에서 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월에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맡고 있던 노 후보자를 차관보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 중국, 대만,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등 국가를 관할하고 이 지역 안보 정책과 전략을 담당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제주도에 약하게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지만 오후 늦게부터 북서풍이 불면서 농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려도 온화합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까지 올라서 초봄처럼 느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주가 5.5도, 전주 11.6도, 부산은 12.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전주 15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고 성탄절에는 대체로 맑고 큰 추위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YTN 뉴스타트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